423쪽에 보시면 이제 제 7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1, 12월 달에는 이 부분은 뭐 아예 안 갔죠, 지금. 금융 뭐 이쪽 뒤쪽은 안 갔는데 이제 1월부터는 이제 본진도기 때문에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원래 평가 앞쪽, 그러니까 거의 전부를 간다. 평가 쪽만 이제 나눠서 할 편이고. 그런데 그 7편에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 내용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제 1장이 이용이라는 거 하고 관리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관리에서 대략 한 문제 나옵니다. 관리. 그다음에 제 2장이 개발하고 마케팅 이렇게 2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개발에서 2문제, 마케팅에서 1문제. 그래서 대략 한 4문제 정도 나오고요. 이용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대략 한 뭐 4개에서 5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내용들이 섞여 있는데 비교적 조금 덜 부담스러운데요. 양에 비해서는 좀 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하자고요. 자, 424쪽 보시면 이제 부동산의 이용이다 그랬는데 부동산 이용 활동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용 활동은 현실적으로 주어진 여건 하에 토지를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이용함으로써 토지의 유용성을 추구하는 행위다 그랬죠. 그래서 이용의 기준이 뭐냐 하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의 기준은 2번입니다. 2번 최유효 이용인데요. 이제 어쩌다 시험에 나오는데 이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는 highest and best use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역을 해서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요. 이 유용성이 최고가 되도록 토지를 이용하자 그런 의미예요. 분석해 보면. 그래서 유용성이 최고가 되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개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갖는 사람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 이용으로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다시 말해서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냐? 일단 우리 책의 순서대로 본다 그러면은 합법적 이용이어야 된다. 이 법률적 측면이죠. 합법적.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합리적 이용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술적 측면이죠.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소위 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요한다. 뭐 이렇게 경험적 증거를 요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 기준을 4가지를 제시했을 텐데 그런데 법률적 측면에서 합법적이라는 건 뭐냐 아주 쉽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용이 아무리 돈이 된다 하더라도 불법은 안 된다. 불법. 왜냐하면은 불법은 철거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예를 들어 뭐 저 남양주도 이제 한강 수계 근처에 있으니까 저쪽 덕소 쪽으로 가면 한강이잖아요. 한강 수계 근처는 이제 수잠보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식당 같은 거는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법으로 거기다 식당을 하면 장사 안 되겠어요? 경치가 좋으니까 잘 되겠어요? 잘 되는데 나중에 저 시청 공무원이 그걸 알았어요. 야, 그저 한강 옆에 그 지으면 안 되는데 불법을 한다 그러더라. 그럼 가서 정신 먹고 장사 잘 되세요? 그랬더니 뭐 대충 잘 됩니다. 그러면 저 공무원인데요. 매일 철거 보낼 테니까. 그래서 그럴 거다 그 이야기예요. 밥 잘 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항구적인 이용이 안 되니까 불법이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한 이야기. 불법이 아니고 적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합리적 이용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경제적 차원인데 소위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윤이 발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용이 실제로 가능한 이용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리적 채택 가능성은 이제 기술적 측면인데 이거는 기술 또는 공학적 차원에서 건축 가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컨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건물을 빌딩을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뭐 요즘은 이제 빌딩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이제 이렇게 정방형, 직사각형 모양의 빌딩이 아니고, 요즘은 이제 곡선 스타일도 있고, 아니면 여기 층별로 이렇게 뺑뺑뺑뺑 조금씩 돌아가는 것도 있고, 요즘 별로 건물들이 다 나오죠. 동대문에 가면은 이제 디자인 센터라 그래가지고 옛날 동대문 농장이야. 그 건물은 직선이 하나도 없죠. 저희 그 디자이너 설계자가 아마 그 외국의 여자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유명한 분인데 그건 직선이 하나도 없어요. 100%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재를 기성자재를 썼을까요? 싹 다 자재를 주문 제작했을까요? 미쳐버리죠. 공사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거. 나중에 한 군데 빵꾸 나면 그만큼을 또 주문해야 돼. 그러니까 디자인이 워낙 다양해서.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 이건 창의성이 모자란 거야. 나는 지상에서 35m를 띄워버리겠어. 지상에 띄우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띄울래 그랬더니 달에다 묶어놓을 거야. 달. 미친놈. 그러니까 달에다 케이블 걸어가지고 묶겠대요. 이게 1000년 뒤에는 될지 몰라도 현재 기술로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유효용은요. 이게 정말 만일 되기만 하면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구경하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되겠죠. 근데 문제는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흔히 옛날 학자들은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최유효용이 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고, 요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이제 충분 조건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렇게 이제 합리적, 합법적, 물리적 채택 가능성만 있다고 되느냐? 그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내가 이와 같은 이용을 통해서 최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최고 수익이 가능하다는 경험적 증거를 시장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시장 근거. 그래서 뭔 말이냐면 핵심어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컨대 내가 생각하는 이용이 이제 남양주에서 나는 100층 건물을 짓겠다 라고 생각했다.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이건 최소는 최유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의도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의도는 수요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딩 그 임대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양주는 오피스 수요가 100층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집 주인이 100층을 지었다 치자.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한 5층까지만 임대가 됐어요. 상가로. 나머지 그럼 95개층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날 자기가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청소하고 다녀야 돼. 한 번 도는데 95일 걸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실제로 우리 남양주 쪽은 5층에서 8층 정도가 임대가 잘 되더라 라는 근거밖에 없는 거지 100층까지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걸 경험적 증거를 한다. 네. 자, 그래서 최유효용인데, 자 424쪽에 의 바로 밑에 보니까 최유효용이란 객관적으로 봐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하는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 최고 최선의 이용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로 2번의 판단 기준인데 이제 그게 가끔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의 법률적 기준이다. 어떤 토지 이용이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 즉 적법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 경제적 기준인데, 해당 이용에 대한 주변 상황 또는 수요 측면에서 봐서 가까운 자원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합리적이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가까운 자원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3번은 기술적이죠. 대상도선의 건축 가능성 등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있는 이용, 즉 실제로 공학적으로 채택 가능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 4번은 경험적 증거죠. 최주효용이란 합리적 합법적이고 물리적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그 이용이 최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 자료에 지지될 수 있어야 된다. 즉 시장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적 증거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영어 정도 보셨고요. 넘어가셔서 426쪽에 큰 3번에 자 집약적 토지 이용과 입지 이용을 했는데, 여러분이 집약도라는 용어는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제 꽤 의미가 있어요. 집약도는 어떤 토지 이용이 있어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이나 자본의 비용을 말한다.
토지용의 집약도가 낮은 경우를 조방적 토지용이라고,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경우를 집약적 토지용이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첫째 줄 굵은 글씨 보니까 단위 면적 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 그래서 당이 그 분모라 그랬죠. 뭐뭐에 대한 뭐뭐 당.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뭐 공식 외울 필요는 없는데, 토지용의 집약도라는 건요, 거기 나온 것처럼 단위 면적의 토지에 투입되는 자본, 노동 또는 자본의 량이다. 노동이나 자본의 량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장 안에, 근데 뭐 공장 면적이 1000평이라 치고 1000평의 공장 안에 인력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기계장치, 자본재가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저 베트남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봉제 공장 있을 거 아니에요? 1000평짜리 봉제 공장이 있다. 똑같은 1000평이죠. 거기는 자본재 같은 기계 설비가 많겠어요? 주로 사람들이 많겠어요? 사람. 뭐 자본재라는 건 틀밖에 없으니까. 뭐 사람들이 쭉, 뭐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줄을 맞춰서 서가지고 막 바느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남자분들은 이제 옷감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집약적인 거죠. 이와 같이 똑같은 면적의 땅에다가 노동이나 자본재를 몽땅 쓴 거면은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집약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그런 걸 집약적 이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약적 이용이다. 다시 말해서 집약도가 높은 이용을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집약적 이용이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똑같은 면적 1000평의 땅인데 노동이나 자본이 조금밖에 안 쓰였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거는 집약도가 얘보다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집약도가 낮다. 집약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조방적 이용이다 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읽어본 게 여기까지예요. 일반적으로 이 집약도가 높은 집약적 이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주로 이제 도시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조방적 이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건 시골에서 이루어진다. 어째서 그러냐?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집약도가 높게 이용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거는 땅값이 비쌀 때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 왜 그럼 이쪽은 집약도가 낮게 이용하느냐? 이쪽은 집가, 땅값이 싸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보세요. 빤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는 이제 도시예요. 여기는 이제 지방입니다. 시골이에요. 시골. 그럴 때 여기는 땅이 평당 얼마냐? 토지 가격이 평당 9천만 원이에요. 시골은 토지 가격이 평당 얼마냐? 평당 꼴랑 2만 원이에요. 이제 잘 보세요. 그럴 때 이 자본재, 부동산에서 이제 자본재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건물이 돈덩어리니까. 그럴 때 평당 건축비가 얼마냐? 자본재. 그럼 이제 건축비로 따지자 그 이야기죠. 건축비. 요즘 여러분 평당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혹시 아세요? 부동산 뭐 좋아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냥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예요? 우리 사장님들 관심 없으십니까? 500. 뭐 객관적이에요. 좋아요. 예. 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싸게 만들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한 300에서 360? 그건 이제 비딩을 잘 해야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 600 정도는 하죠. 예. 뭐, 그 정도 봐요. 예. 조금 더 값이 나가는 것들은 600, 700까지도 가는데, 그러면 굉장히 고급 주택입니다. 어쨌든 간에 평당 500으로 치자.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당 500만 원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도시토지 같은 경우는요, 평당 가격이 건축비가 비싸요, 땅값이 지나치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값이 비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땅을 한정없이 넓은 땅에다가 1층 건물을 쫙 깔아야 되겠어요. 제한된 땅에다가 높게 지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비싼 것보다는 싼 거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고층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300평 정도 땅에다가 건물을 막 한 20, 30층 쫙 짓는다고 이야기죠. 자, 그런데 시골 땅 뭐죠? 시골 땅? 시골?
시골에 아까 땅값이 평당 2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땅값하고 건축비를 따졌더니 이번에는 누가 비싸요? 땅값이 비싸요? 건축비가 턱없이 비싸요. 뭐 이런 땅에다가 100층을 지면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주인이 매일 한 층씩 다니면서 청소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요가 없으니까 건물을 몽땅 지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돈 있으면은 땅이나 한 10,000평 사가지고 10,000평 여기다가 헛간 100만 원짜리 하나 지어놓고 소나 키워야 되겠어요. 소나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본재를 많이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보세요. 이제 정리하죠.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 쪽은요. 어차피 자본재 같은 걸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약적 이용이고 그게 도시고, 그다음에 땅값이 싼 쪽은 뭐 많이 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차라리 그 돈으로 땅을 사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집약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방적으로 이용한다 그런 걸 시골이라 그랬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대략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용의 한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집약 한계라는 게 있고 조방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억해버리자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죠. 예. 집약 한계라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설명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이제 미시경제학 쪽에서 효용 이론을 공부해야 되니까 뭐 한계 효용이 어떻고 한계 비용이 어떻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시험에서는 거의 안 써먹으니까 그냥 외우면 된다. 요거는 집약 한계는 뭐냐 하면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집약 한계를 다른 말로 이윤극대화점이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조방 한계는 뭐냐? 여기는 총 수입하고 총 비용이 일치하는 데까지 추가 투입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손익 분기점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토지를 이용할 때는 보통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집약 한계를 상한선으로 하고 조방 한계를 하한선으로 해서 보통은 이 사이에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집약 한계점까지도 못 쓰고요. 보통은 이 둘의 사이에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걸 기억해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요거. 그래서 특히 이 집약 한계 쪽은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약도 가장 높은 것. 그래서 거기 이 동그라미 1번에 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집약 한계가 됐는데, 자, 집약 한계란 투입되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되는 데까지 추가 투입되는 경우 집약도를 말한다. 즉 이윤극대화를 가져오는 토종이 집약도이다. 이윤극대화점. 따라서 집약 한계는 토종의 집약도의 상한선이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방 한계죠. 조방 한계는 최적 조건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밖에 얻을 수 없는 집약도를 말한다. 따라서 조방 한계는 토종의 집약도의 하한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는 총 수익하고 총 비용이 일치한다면 그렇게 이야기 드렸던 거죠. 그래서 뭐 중요하진 않는데 이런 용어는 우리 시험에서는 별 의미는 없어요. 이 손익분기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이제 회계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break even point를 BP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분석해 볼 거예요. 우리말 별거 없어요. 요거 손해하고 이익이 같은 지점이에요? 나뉘어지는 지점이에요? 분기가 나뉜다는 이야기니까 나뉘어지는 지점이에요. 가다가 길이 갈라지는 게 분기점이라 그러죠. 분기점. 손해와 이게 나눠지는 지점이다. 보세요. 빤하지. 예컨대 어떤 사람이 이 3천만 원을 벌자고 3천만 원의 수입을 벌자고 비용을 3천을 썼어요. 그러면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허짓거리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거리. 그죠? 이 사람이 3천을 벌자고 2천을 썼어. 2천. 그러면 손해요 1,000만 원 이익이에요. 이익이죠. 만일 3천을 벌자고 4천을 썼어. 그러면은 1,000만 원 이익이에요. 1,000만 원 손해예요. 손해.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가 같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3천, 3천이라는 이야기는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딱 중간 지점이에요.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손해와 이익이 나뉘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공 지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 3번에 그 옆에 입증여라는 단어인데 별거 아니죠. 입지 조건이 좋을 때 발생하는 잉여분. 잉여분. 그래서 뭐 이건 단어만 알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입증여란 입지 조건이 다른 입지보다 양호함으로써 다른 입지에서 얻은 이윤보다 많은 초과이윤을 말한다. 초과이윤이 남았다는 이야기니까 잉여분이죠. 그래서 이런 걸 입지 조건이라고 한다. 입증여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가 어쩌다 써먹긴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입증으로 똑같은 경우라더라도 입증여는 모든 이용 주체에게 똑같이 생기지는 않고 입증여는 어떤 위치의 가치가 한 개 입지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용 주체가 그 위치를 최주효 이용할 수 있을 때만 생기는 것이다. 이제 이거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분식점을 해요. 분식점을 하는데 여기 평내역 바로 앞쪽에서 분식점을 하는 게 좋겠어요. 저희 산속에서 분식점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30평짜리 분식점인데 면적이 똑같아요. 그런데 위치가 입지 조건이 좋을 때는 아무래도 초과 수익이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이런 걸 입지잉여라 그런단 말이에요. 입지잉여? 이해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똑같은 역 앞이면은 누구나 똑같은 입지잉여가 있단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역 앞일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은 30평인데 이걸 주택으로 쓰겠대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사람 많이 다니니까 장사를 하겠대요. 어떨 때 잉여가 많은 거예요? 주택일 때요, 장사할 때요. 그래서 이용 주체가 어떤 용도로 이용을 잘 하느냐, 최주효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입증잉여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죠. 제가 볼 때 이거는 망하죠. 여기다 집 지어놓으면은 매번 시끄러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죠. 예. 편하긴 하겠네요. 예. 이동할 때는 잠깐만요. 그러고 창문 띄워놓으면 되겠네. 예, 그 다음에 큰 4번은 이제 도시 스프롤 현상인데 이것도 이제 용어만 아시면 됩니다. 뭐 여기가 다 그래요. 예. 도시 스프롤이란 도시가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평면적으로 넓어지는 것. 이 스프롤이라는 말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넓어지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옆에 써놓으세요. 난개발. 그러니까 계획된 개발이라고요? 난개발이라고요? 난개발 그런 이야기예요. 스프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셔서 5번에 직주분리하고 직주접근 그랬는데 직주분리 직주접근은 시험에서는 이제 간혹 나와요. 어쩌다 간혹 나오니까요. 직주분리를 먼저 할게요. 직주분리는 여러분 그 용어가 별거 없네요. 직장하고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내가 사는 것은 도심에 살아요. 도심. 직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직장. 그런데 다시 여기가 이제 직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는 거는 도심이 아니고 아까 잘못 말했어요. 외곽에 있다. 그러면 직장과 주거지가 한 군데 모여 있다고요? 좀 분리되어 있다고요? 분리되어 있다니 오늘날 대도시가 대부분 이렇거든요. 직주 군접형이 아니고 직주 분리형이에요. 도심의 집가가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직주 분리는 이 원인과 결과를 조금 나눠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외우는데 막 밤을 새고 막 이 글씨를 쓰면서 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 이야기죠. 요거는 반복으로 다 외워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외우라는 이야기 단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이거는 뭐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이건 뭐 제가 책임질게요 이런 거.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도심에 집가가 너무 비싸서 집가고 두 번째로 도심에 환경이 너무 나빠서 뭔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죠. 도심에 주거지를 두고 싶어도 땅값 비싸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 싼 데로. 그다음에 도심은 사람이 살 데가 아니다. 막 교통체증에다가 오염에다가 막 공기도 숨도 못 쉬겠고 또 아이들 학교를 보내려고 그랬더니 뭐 맨날 술집에서 사람들이 술 퍼먹는 것만 보고 그러니까 교육적으로도 환경이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나쁘다. 물리적 환경도 안 좋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적 철거라든가
또는 재개발 또는 공적 규제 같은 것들이죠. 예컨대 도심 같은 경우는 중앙정 개선 사업이다 뭐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도시 재생 사업 때문에 철거들이 많고 또는 철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철거 재개발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재개발 또는 도심을 재생해야 된다면 내 집에 아무리 낡았다 하더라도 건축을 하게 할까요? 건축을 당분간 못하게 막아놓을까요? 막아놓죠. 아니 내일 모레 때려 부실 건데 뭐로 저걸 지어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마음대로 해준다고요? 규제한다고요? 규제. 나중에 도정법 공부하시면 알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또 결정적인 게 뭐냐? 교통의 발달이에요. 이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도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2개가 있잖아요. 제1, 제2 외곽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서 직선거리로 40km 떨어져 있어요. 40km. 옛날 같으면은 꼬불꼬불한 길로 가면 3시간 걸리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낙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일단 외곽으로만 와. 외곽순환도로 타고 도심 자동차 전용 도로로 쭉 들어오면 도심까지 금방 온다 그 이야기예요. 안 막히면은 뭐 새벽에는 뭐 한 20분 30분 쏜다. 그러니까 외곽에 가도 살만하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외곽으로 갔어요. 그래서 직주가 분리됐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도심이 공동화된다. 공동화라는 게 좀 말이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 그 이빨에 충치가 나면은 그 이빨이 꽉 메꿔져 있는 거예요. 빵꾸 구멍이 빵 뚫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어로 캐비테이션인데, 그거예요. 그거 영어는 캐비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이 구멍이 빵 뚫렸다. 뭔 말이냐?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낮에는 와요. 밤에는 전부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려. 그러면은 도심은 밤에 사람이 있을까요? 정막광사니까요. 무섭죠. 여자들 혼자 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도심이 빵 뚫려가지고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이 맨날 사고나 저지르고 뭐 이러더라. 그런 도심 공동화. 그다음에 보세요. 그럼 거꾸로 이제 외곽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 사람이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가요. 출근을. 그러니까 길이 막히죠. 그러니까 늦게 가야 될까요? 새벽에 가야 될까요? 새벽에 가야 딱 9시 전에 바로 세이브하는 거예요. 출근. 그 다음에 저녁에 6시 칼퇴근한다 하더라도 올 때 또 한 뭐 2~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한 뭐 10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서는 가족들하고 뭐 산책도 다니고 뭐 같이 또 월요일 날 쇼핑도 하고 뭐 이러겠어요? 씻고 자겠어요? 맨날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침상도시다 그래요. 침상도시.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재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야 이거 못 살겠다. 에이씨 들어가자. 이게 직주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견성이라고도 합니다. 되돌아갔다 그래서 도심 회귀현상이다. 어떤 학자는 이제 유턴 현상이다라고도 하는데, 유턴은 이제 자동차 가다가 왜 유턴에서 오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직주 접근은 직장과 주거지가 접근한다는 이야기겠죠.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아무 문제 없어요. 기억하는데 보세요. 당연히 이쪽과 반대겠죠. 자, 이제 도심의 집가가 하락하더라. 왜 하락하냐? 아니 사람들이 별로 안 사니까 상대적으로 집가가 떨어졌다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심 환경이 좋아지더라. 왜 좋아지냐?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아주 나빠졌다고요. 좀 개선된다고요? 개선되고, 세 번째로는 정부가 이번에는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조장을 하더라. 왜 조장을 또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야간에 범죄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살아야 이게 범죄가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되돌아오라고 하고, 네 번째는 아까 그랬죠. 못 살겠다 들어갔다 그랬죠. 교통 체증 때문이다. 발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직주분리만 기억하시면 완벽하게 반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직수접근의 결과는요. 결과는 요거는 시험에서 좀 많이 써먹었어요. 도심 건물이 고층화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가 회춘화된다. 회춘화.
뭔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갔다가 다시 도심으로 오죠. 그럼 이제 도심에는 사람이 살 주거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심의 주거용 건물들이 우리가 설마 아파트가 60층이 넘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강남의 아이파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60이 넘잖아요, 60층이. 그러니까 그렇게 고층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실은.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왕 꺼냈으니까.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늦게 이루어진 나라죠. 우리가 해방된 다음 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서서히 도시화가 된 거고. 그래서 서울시 지도를 보면, 서울시청에 가가지고 옛날 지도 한번 봐보세요. 보면 지도가 확연히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어. 그 서울시에 잘 돼 있어, 이거. 그래서, 수도권이 이렇게 커졌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렇게 우리가 급격하게 발달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주가 분리되긴 하지만, 예컨대 뭐 분당 신도시라든가 뭐 중동이라든가 이래서 신도시 생기면서 많이 나갔어요. 분리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동시에 일어나는데 일본은 그 1980년대에 미국이 부동산 폭락을 한번 겪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RCT라고 부동산 정리공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금융위기를 이제 극복해 나가죠. 그 부동산 매물들을 이제 처리하는 기구를 만들어요. 이제 1980년대 초중반입니다. 그때 미국이 망하는 줄 알았어, 우리는. 일본한테 완전히 먹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금융위기를 아주 가볍게 이겨냈어요. 미국은 금융이 강해요. 금융이 이제 최강국이 영국하고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홍콩 이 정도. 근데 우리하고 일본은 금융이 아주 약해, 체질이. 금융이 관치금융. 항상 정부가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동경이 여기 있거든요, 동경. 도쿄만이, 만이에요, 만. 동경 땅값이 막 한 10배 가까이 뛰었어요. 80년대에. 그래서 89년부터, 동경도 이제 일본도 금융위기를 겪습니다. 9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일본은 많이 망했죠, 거의. 그래서 막 300km씩 밖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니까. 거기다 일본이 그 신칸센이라는 고속철이 78년에 개통을 했어요. 일본이 기술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80년대 중반에는 300km 가봤자 이거 뭐 1시간이면 오거든요. 1시간. 가격도 별로 안 비싸. 그러니까 굳이 막 뭐 한 20억, 30억 주고 동경에 있다고요. 막 3억짜리 뭐 외곽으로 빠진다고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직주분리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동경에서는 밤에 젊은 세대가 오토바이하고 차 끌고 다니면서 막 경주하고 막 맥주 깡통 막 마시면서 막 던지고 다니고 난리를 치고 막 사고 치고 지나가는 사람 막 벽돌로 때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소심하잖아요. 아니 얘네가 뭐 저 미국이나 영국처럼 거칠지 않잖아 얘가. 그러니까 소심하니까 일본에 나이 먹은 그 안경 낀 할아버지들 볼 때는 저 새끼들이 우리 새끼들이 맞는 거냐 아니면 시종자가 다른 놈들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X세대, Y세대론이 나온 거예요. 전혀 C가 다른 새끼들이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게 Y세대라는 게 그때 나왔고 요즘은 Z세대까지 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회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동경만을 메꿉니다. 일본을 메꿔요. 왜냐하면은 주거지 지으려고. 그래서 이제 고급 주거지를 여기다 짓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라. 인센티브를 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심 재개발도 하고 로펀기 같은 거 재개발하면서 많이 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이제 직주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싹 물러갔다가 싹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들어가는 놈 있고 나가는 놈 있고 그러니까 뭐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도심 건물이 고층화돼야 된다라는 건 이해하신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밤이나 낮이나 사람들이 살면 적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활기가 넘치니까 도시가 늙어졌어요, 젊어졌어요. 그걸 회춘했다라고 한다. 회춘.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봐두시자. 자, 직주분리하고 직주접근인데. 직주분리는 직장 도심에 두고 그 거처는 도심에서 먼 곳에 둠으로써 직장과 주거지가 다른 현상을 말한다 그랬죠. 2번 직주분리하는 원인으로 도심의 환경 악화, 도심의 직가구, 도심의 재개발을 포함한 주택의 철거 또는 교통의 발달 같은 걸 들을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직주분리 결과 도심의 상주인구가 감소하고 도심이
공동화된다. 공동화. 예. 그다음에 바로 이번에 이제 직주 접근이죠. 직장과 주거를 가까운 곳에 들은 현상으로 되돌아가니까 폐기현상이라고도 한다. 이번에 직주 접근의 원인으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장, 유도, 또는 도심의 집가가 하락하고 도심의 환경도 개선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 체증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3번 결과 도심의 건물은 저층화요, 고층화요, 고층화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침입과 계승은 우리가 주거분리 여과 과정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침입 그러면 이질적인 것들이 새로이 들어오는 거랬고, 침입 한번 읽어만 볼까요? 침입 어떤 지역에 새로운 지역 기능이 개입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고소득층 주거 지역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계승 그러면 침입의 결과 새로운 차원의 인구 집단 또는 토지용이 종래의 곁들을 교체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는 용어만 알면 돼요. 용어. 내용이 없거든요. 제가 11월 달에 한번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컨대 여기가 원래는 초지였어요. 초지. 원시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시지구. 그래서 이제 원시지구는 나무가 있었겠어요? 이게 풀밖에 없었겠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초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질적인 게 하나 들어왔어요. 소나무 씨 같은 거. 날라왔어요. 이놈이 자라요. 자라면 소나무는 키가 크잖아요. 햇빛을 다 가려. 그러니까 이 풀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이제 소나무 밭으로 장차 변화할까요? 소나무 밭으로 소나무 씨가 쭉 퍼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들어오는 걸 우리가 침입이라고 그러고, 침입. 이게 완전히 싹 다 차지해 버렸다. 이걸 슈제션 계승이라 한다. 계승 또는 우리가 그 주거분리에서는 천이라고 공부했던 거, 천이. 계승이나 천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침입과 계승이라고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한계지의 변동현상이다 그랬는데, 이 한계지라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의 보니까 한계지란 도시의 통근 한계에 있는 토지 또는 용지 이용의 최원방권을 말한다. 그 이제 최원방권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뭘 원자죠? 그러니까 가장 먼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지. 예컨대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뭐 잘 아시죠? 자, 여기 도심이에요. 도심에서 여기 이제 횡축이 거리라고 보죠. 거리.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도시가 뭐 조금만 있겠죠. 이렇게 작아요.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은 도시가 점점 작아질까요? 점점 커질까요? 이렇게 커지겠죠. 아무리 도시가 커진다 하더라도 그 끝 한계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지가를 보면 어떻게 되겠냐? 지가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도심은 지가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그러죠. 그럼 외곽으로 나가면 외곽으로 나갈수록 똑같은 평당 가격이 점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가가 쭉 어떤 기울기가 가지고 낮아지는 걸 지가구배라고 해요. 지가구배. 구배라는 게 이제 어려운 한자인데 영어로는 슬로프예요. 슬로프. 지가가 기울기를 가지고 낮아지는 현상,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그 운전하실 때 요즘도 그런 말을 쓰나요? 왜 차가 이렇게 언덕길에 올라갈 때 헛바퀴 도는 거를 수배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수배? 차가 막 헛바퀴 뺑 도는 거. 이게 가다 보면은 차가 미끄러져도 헛바퀴 돌 때가 있어요. 막 길이 좀 언덕길 같은데 눈이 좀 오거나 그럴 때. 그런 걸 이제 수배라 그러는데 그건 일본 발음이고, 그게 구배예요, 구배. 그러니까 기울기가 있다 그 이야기 이게. 그거를 이제 일본 애들이 스베라 그러니까 뭐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스베라 그런 거예요. 많잖아 그런 거. 우리 뒤에 연기통이 영어로 머플러예요, 머플러. 머플러를 일본 애들이 발음 못하니까 마후라라 그랬어요. 목에다 하는 마후라도 아니고, 예? 그런 걸 마후라라 그래 지금도.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머플러라 그러겠지만 그 카센터 가면 대부분이 마후라라 그래요. 다 일본말 써요. 그러니까 일본 발음, 일본 말이 아니고 일본 발음 영어. 기반이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가구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도시란 말이죠. 도시란 이야기는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거니까 택지인데 도시 바깥쪽은 뭐겠냐? 대부분 농경지죠. 농경지. 예, 농지가 될 텐데, 자, 여러분 아무리 도시 바로 근처라 하더라도 농경지는 도시처럼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일까요? 자리야 평당 가격이 200만 원일까요? 200. 그러니까 땅값 차이가 심하게 나겠죠? 그러면서 쭉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땅값이 팍 끊어지는 데가 있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요걸 단절지가라고 해요. 이런 용어만 아시면 돼요. 이런 용어. 단절지가. 그러니까 지가가 쭉 연결된다고요? 단절된다고요? 단절. 그렇죠. 그러니까 단절지가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택지에서 농경지로 토지의 용도가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저희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땅값 물어보는 거죠. 얼마요? 그랬더니 4천이요. 얼마요? 3천. 얼마요? 2천. 얼마요? 1,200. 얼마요? 1,000. 그러다가 얼마요? 그랬더니 이게 계속 1,000 근처로 가다가 얼마요? 그랬더니 120. 그러면 이제 거기는 농지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렇게 땅값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단절지가를 한다. 자, 그럴 때 이 한계지 외곽은요, 그 지역이 어디라 하더라도 예컨대 의정부가 됐든 구리가 됐건 아니면은 저쪽 뭐 일산 넘어 어디 탄현이 됐건 아니면 짤의 용인이 됐건 이 도심의 외곽 지역은 땅값이 거기서 거기죠. 뭐 큰 차이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땅값이 비슷하니까 대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거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자가의 한계라 그래요. 하고 차가는 임차한다는 이야기죠. 차가의 한계지를 보면 누가 더 멀리 원방권에 있느냐. 임차인이 더 멀리 가서 살겠어요? 내 집 가진 사람이 더 멀리 가서 살겠어요? 어떻게 맞추지? 이거 잘 못 맞추는데? 써놔서 그러나 이거? 아니 왜냐하면 대부분 임차인이 멀리 간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싼 집을 찾아서 멀리 갈 것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내는데 자가의 한계지가 훨씬 더 멀리 있습니다. 원방권에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내 집을 가진 사람은 이제 중산층이기 때문에 보통 자영업을 합니다. 자영업. 그러니까 도심에 출퇴근 안 해요. 그래서 뭐 근처에서 그냥 그 고문가게 같은 거 하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임차인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퇴근을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도심에서 40km 왔더니 전세가 2억이야. 2억. 그런데 여기서 60km를 간다 하더라도 1억 8천이야. 그러니까 더 나가봤자 차이는 크게 안 나요. 그런데 여기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마지막이고 여기는 지하철이 없어가지고 차 끌고 막 60을 다녀야 돼요. 그러면 어디가 차비가 덜 들겠어요? 이쪽이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교통까지 고려해가지고 어지간한 거리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자가는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심지어 산속에도 있어요. 내 집 사는 사람들이 산속에서 뭐 산삼 캐면서 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지의 특징인데, 자 동그라미 1번에 한계는 항상 변동 과정, 교통의 발달로 인해 한계지가 연장된다. 이거는 쉽죠. 여러분 그 교통이 발달하면 도심의 크기가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지죠.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급격한 한계지 연장은 그 한계지가를 급변동시킨다. 그럴 수밖에요. 옛날에 여기는 농경지였겠죠. 농경지였는데 한계지가 연장되면서 커졌어요. 그러면 도시 토지가 되니까 지가가 하락하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이렇게 낮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가의 한계지는 자가의 한계지보다 더욱 택지용의 원방권에 위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멀리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한계지 지가 수준은 농경지 지가 수준과 무관하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걸 아까 제가 단절 지가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제2절이 부동산 관리인데, 이와 같이 뭐 여기는 다들 뭐 외우는 거 단순하게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내용이 다른 거니까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잠깐 쉬었다 뵐게요.